성진고등학교 2학년 3반의 문이 열리고 한 남학생이 들어섰다. 자, 다들 조용.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하게 될 복학생이다. 다들 사이좋게 지내도록 담임 선생님의 소개에 교실 앞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 가정 사정으로 2년간 휴학했다가 20살의 나이로 다시 교복을 입은 늦깎이 학생이었다. 그는 다른 남학생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교복 셔츠 아래로 드러난 어깨와 팔은 작아진 옷에 갇힌 야수처럼 단단해 보였다. 짧게 깎은 머리와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그는 이 시끄럽고 앳된 교실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낯선 존재였다. 이진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의 인사는 군인처럼 짧고 간결했다. 그는 교실 맨 뒷자리, 창가 쪽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 되고 싶었다. 시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공부하고 졸업장을 받고 조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수업 시간은 그에게 고역이었다. 몇 년 만에 다시 마주한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들은 낯설기만 했다. 그는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고민했다. 그의 손은 펜을 잡는 것보다 차가운 총의 개머리판을 잡는 것에 더 익숙했다. 쉬는 시간, 모두가 떠들며 복도로 나갔지만 그는 자리를 지켰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나는 박서준이라고 해. 너 혹시 교과서 아직 못 받았으면 이거 같이 볼래? 안경을 쓴 마르고 약해 보이는 학생, 박서준이었다. 그는 이 낯선 복학생에게 친절을 베푼 유일한 사람이었다. 진우는 잠시 서준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자 위태로운 우정의 시작이었다. 점심시간, 식당은 전쟁터였다. 진우는 서준과 함께 식판을 들고 수백 명의 학생들 사이에서 자리를 찾았다. 그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식당의 모든 출입구와 비상구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무리를 관찰하며 잠재적 위협 요소를 분석했다. 그리고는 가장 구석 등을 벽에 기댈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서준을 이끌었다. 여기가 조용하고 좋네. 서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진우의 말에 동의할 뿐이었다. 진우는 군대에서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식사를 마쳤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평범한 학생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절제된 규율이 배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이었다. 교실에 일진 무리를 이끄는 도식이라는 놈이 의도적으로 발을 뻗어 서준을 넘어뜨렸다. 와장창. 서준의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책가방에서 쏟아진 책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안경은 저만치 날아가 버렸다. 도식의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며 기득거렸다. 어이구, 미안, 발이 좀 길어서 말이야. 도식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비웃었다. 그 순간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반사적으로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도식의 무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말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넘어진 서준을 부축하는 대신 가장 먼저 바닥을 더듬어 그의 안경을 찾아주었다. 그리고는 흩어진 책들을 마치 전사한 동료의 유품을 수습하듯 한 권 한 권 정성스럽게 주워 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도식의 무리는 싸움이나 공포 같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오히려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했다. 그들은 쩝 하고
입맛을 다시며 자리를 떴다. 괜찮아. 진우가 서준에게 물었다. 서준은 다리를 절뚝이며 일어나 고맙다고 작게 대답했다. 진우는 서준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 무심한 행동 속에 그의 유일한 친구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는 하루 종일 억눌렀던 분노를 풀기 위해 바닥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시작했다. 땀방울이 그의 등과 어깨에 새겨진 여러 개의 흉터 자국 위로 흘러내렸다. 운동을 마친 그는 교복 셔츠를 벗었다. 그리고는 셔츠 안쪽, 그가 직접 바느질해서 만든 비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손때 묻은 낡은 검은색 천 조각이었다. 그 위에는 금빛 실로 특전사 태찬씨라는 글자와 함께 공수부대의 상징인 날개와 낙하산이 수놓아져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특수 전사령부의 패치였다. 그는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위에 패치를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낮에 어리숙한 복학생의 모습은 사라지고 전우들을 그리워하는 고독한 군인의 슬픔과 자부심이 교차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패치를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넣었다. 마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봉인하듯 그는 이 평범한 삶을 지켜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봉인하려 했던 과거가 그의 유일한 친구를 지키기 위해 곧 깨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식당 사건 이후 며칠간의 평화가 찾아왔다. 도식의 무리는 마치 이진우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관찰하듯 더 이상 그와 박서준의 주변을 맴돌지 않았다. 그 짧은 평화 속에서 서준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복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런 서준의 모습을 보며 이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 계속될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맹수는 먹잇감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이다.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해야 했던 도식은 진우를 직접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가장 약한 고리인 서준을 다시 노리기 시작했다. 그날 진우는 담임 선생님의 부름으로 잠시 교무실에 불려가 있었다. 바로 그 틈을 도식은 놓치지 않았다. 그와 그의 무리들은 화장실에 있던 서준을 인적이 드문 학교 뒤편의 공터로 끌고 갔다. 야, 박서준. 도식이 서준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요즘 그 복학생 형님이랑 붙어 다니더니 아주 되는 게 없나 봐. 어깨에 힘 좀 들어갔어. 원하는 게 뭐야? 서준은 두려웠지만 진우의 곁에서 얻은 작은 용기를 내어 대꾸했다. 그의 그 사소한 저항이 도식의 심기에 불을 질렀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저 미친놈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너도 똑같이 미쳐가는구나. 도식은 서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서준의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후의 일은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풀이를 가장 약하고 무력한 존재에게 쏟아냈다. 한편 교무실에서 나온 진우는 서준을 찾고 있었다. 교실에도 도서관에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의 군인 시절의 감각이 위험한 냄새가 나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학교 뒤편의 공터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쓰레기 더미와 잡초만이 무성한 그곳에 그의 유일한 친구가 망가진 인형처럼 쓰러져 있는 것을. 서준의 안경은 다시 부서져 있었고 얼굴은 끔찍하게 붓고 멍들어 있었다. 교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그는 갈피뼈를 감싸쥔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눈에서는 굴욕과 공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가 그토록 억눌러 왔던 전장의 기억과 함께 봉인해 두었던 사리가 차가운 분노가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당장이라도 도식의 무리를 찾아내 그들이 서준에게 가했던 고통을 몇 배로 되돌려주고 싶은 충동이 그의 목을 졸랐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의 분노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의 훈련받은 이성이 감정을 통제했다. 그는 누가 그랬어? 라고 묻는 대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야전 위생병처럼 서준의 상태를 살폈다. 서준아, 정신 차려. 어디 부러진 것 같아. 어지러워.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지만 그의 눈은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서준의 동공을 확인하고 뼈와 관절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부상 정도를 파악했다. 서준은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미안해, 진우야. 내가 그냥 걔네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히 너한테 배운 용기 부리다가 친구가 피해자가 된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그 한마디가 진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서준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유황불보다도 더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니,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잘못은 그놈들이 한 거야.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것은 친구를 향한 위로이자 적들을 향한 사형 선고였다. 그의 평범한 학생이라는 위장은 이제 끝났다. 특전사 이진우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더 이상 졸업장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그의 친구를 짓밟은 자들에 대한 완벽한 응징이었다. 진우는 서준을 부축하여 근처 약국으로 데려갔다. 그가 붕대와 소독약을 사는 동안 길 건너편 분식집에서 도식과 그의 무리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낄낄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진우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목표물을 포착하고 사냥 계획을 세우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삶으로 통하는 문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체가 되어버렸다.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다음 날 박서준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의 책상은 주인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이진우는 텅 빈 옆자리를 보며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음을 느꼈다. 어설픈 평화놀이는 끝났다. 그는 하루 종일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도식의 무리를 관찰했다. 그는 그들의 행동 패턴, 서열, 그리고 그들이 주로 어울리는 장소를 파악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작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과 후 진우는 도식의 무리가 늘 아지트로 사용하는 학교 뒤편의 낡은 농구 코트로 향했다. 그곳에는 도식과 그의 핵심 무리 대여섯 명이 모여 서준을 짓밟은 것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진우는 달려가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주 조용하고 침착한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등장에 무리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롱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라, 저 복학생 새끼 아니야. 친구가 처맞고 뻗었는데. 혼자 학교는 잘 나왔네. 도식이 비웃으며 말했다. 막서준,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다시는 건드리지 마라. 이건 첫 번째 경고다. 그의 말에 무리 전체가 폭소를 터뜨렸다. 경고하하, 이 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도식의 오른팔 격인 덩치 큰 놈이 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진우는 밀려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뿌리 박은 나무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어 덩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 무감정한 눈빛이 오히려 덩치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진우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바로 그 순간 덩치가 분노하며 주먹을 날렸다. 그의 주먹은 진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진우는 상체만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는 상대가 팔을 뻗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팔을 낚아챘다. 진우의 움직임은 한편의 잘 짜인 무술 시범처럼 군더더기 없이 유려했다. 그는 덩치의 팔을 등 뒤로 꺾고 그의 몸 뒤로 파고들어 어깨 관절을 단단히 붙잡았다. 조두둑 살과 뼈가 뒤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농구 코트에 울려 퍼졌다. 덩치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어깨는 완전히 탈골되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다.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뒹굴었다. 농구 코트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다른 조무래기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길거리 싸움은 수없이 해봤지만 이런 종류의 기술은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덩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무리의 우두머리인 도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시는 진우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견들이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죽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도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만함 대신 두려움이 떠올랐다. 그의 싸움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눈앞의 이 남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그는 굳게 주먹을 쥐었지만 차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의 자존심이 저 미스터리한 복학생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그들을 잠시 더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떠났다. 경고는 전달되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도식은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형벌되는 지역 조직폭력배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저 도식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우리 학교에 이상한 놈이 하나 굴러 들어왔습니다. 네, 복학생이라는데 보통 놈이 아니에요. 방금 제 부하 하나 팔을 작살내 놨습니다. 이 새끼 뒷조사 좀 해주세요. 이름은 이진우. 뼈 속까지 싹 다 털어서요.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다. 그의 손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마치 피처럼 느껴졌다. 그는 폭력을 써야만 했던 자신을 혐오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의 소망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한편 도식은 자신의 연락책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이진우라고 잠깐만 이름이 좀 익숙한데 그 나이 때 복학생이라면 설마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연락 주지. 연락책의 메시지에는 그 역시 무언가 꺼림칙한 것을 감지한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도식은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평범한 복학생이 아니라 국가가 극비리에 양성한 최정예 인간 병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호기심이 곧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리라는 것을 이진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도식은 정면 대결을 포기했다. 그는 이진우가 평범한 복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교활한 복수심으로 변모했다. 며칠 후 도식은 자신의 형벌되는 조직폭력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야, 도식아, 그 이진우라는 놈, 뭔가 이상하다. 기록을 조회해봤는데 최근 2년 동안의 기록이 깨끗하게 비어있어. 군대 기록은 아예 1급 기밀로 묶여있고 보통 놈이 아니니까 주먹으로 해결할 생각은 접어라. 다른 방법을 써. 연락책의 경고는 도식에게 새로운 계획에 영감을 주었다. 그는 힘이 아닌 머리를 쓰기로 했다. 그는 이진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더럽고 비열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 2학년 교무실에서 한 여교사의 지갑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갑 안에는 이번 달 생활비로 찾아둔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교무실은 발칵 뒤집혔고 교사들은 교내에 도둑이 있다며 불안에 떨었다. 점심시간 진우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혼자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다. 도식의 무리 중 하나가 그와 우연히 부딪혔다. 아, 미안. 놈은 짧게 사과하고 지나갔다. 그 짧은 순간 놈은 아무도 모르게 비어있는 여교사의 지갑을 진우의 가방 앞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었다. 몇 분 후 학생부장이 진우를 교무실로 호출했다. 교무실 안에는 교감과 학생부장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린 여교사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이진우 학생, 교감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교무실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봤다는 학생이 있는데 할 말 있나? 저는 복도를 지나갔을 뿐입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그래, 그럼 가방 검사 좀 할 수 있겠나? 진우는 잠시 그들을 쳐다보았다.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의심을 살 뿐이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학생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마치 놀란 것처럼 소리쳤다.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그의 손에는 텅 빈 여교사의 지갑이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여교사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고 교감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이진우, 넌 할 말이 없다. 넌 우리 학교에 도둑이 있다는 오명을 씌웠어. 그들은 진우의 유일한 친구인 서준을 불러 그를 아는지 물었다. 서준은 진우를 변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교무실 창밖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도식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결국 공포에 굴복하고 말았다. 모르겠습니다. 서준의 그 한마디는 진우를 완벽한 고립 상태로 몰아넣었다. 진우는 서준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이 비열한 현실에 대한 분노만이 들끓었다.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감은 절도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진우를 3일 뒤에 열릴 긴급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퇴학 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진우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는 홀로 교문을 나섰다. 그는 혼자였다.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었다. 그는 덫에 걸렸고 이제 남은 시간은 3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히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이곳이 그의 새로운 작전 지휘 통제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고를 직접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그들의 유죄를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음 이틀 동안 밤낮으로 도식과 그의 무리를 추적했다. 그는 자신의 특수부대 시절에
모든 추적 및 감시 기술을 동원했다. 그는 그들이 훔친 돈으로 PC방에서 호화롭게 게임을 하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멀리서 촬영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지갑을 훔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무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어깨를 다쳤던, 덩치만 크고 머리는 나쁜 바로 그놈이었다. 진우는 그를 상대로 마지막 심리전을 계획했다. 징계위원회. 전날 밤 진우는 자신이 모은 불충분한 증거들을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이대로라면 내일 그는 꼼짝없이 투약당할 것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 속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특전사 패치를 바라보았다. 규칙이 통하지 않는 전장에서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가 스승에게 배웠던 말이었다. 그는 상자를 닫았다. 그의 머릿속에 위험하지만 유일한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불이 꺼진 성진고등학교를 바라보았다. 내일 저곳은 그의 결백이 증명될 심판의 장이 될 것이었다. 성진고등학교의 작은 회의실은 진실과 거짓이 맞서는 차가운 전쟁터였다. 한쪽에는 피해자인 척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는 도식과 그의 무리들이 앉아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홀로 앉아 있는 이진우가 있었다. 교감과 학생부장,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린 여교사는 이미 그를 범죄자로 단정한 듯 차가운 눈으로 그를 신문하고 있었다. 학생부장은 사건 경위서를 읽어 내려갔다. 진우가 교무실 근처를 배회했다는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그의 가방에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인 지갑, 모든 것은 진우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진우 학생, 이 모든 증거 앞에서 할 말 있나? 교감이 최종 판결을 내리려는 듯 위압적으로 물었다.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직 없습니다. 그의 침착한 대답에 교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좋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군. 본교징계위원회는 교칙에 의거하여 학생 이진우의 교감이 퇴학 처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입니다. 진우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증언에는 몇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군사작전을 브리핑하듯 논리적으로 증인 학생의 진술과 사건 발생 추정 시간 사이의 알리바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분석에 거짓 증언을 했던 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안에는 그가 함정을 파서 유도 신문했던 무리의 가장 약한 고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식이가 시킨 거야. 그 복학생 엿먹이려고. 우리가 지갑 훔쳐서 걔 가방에 넣은 거라고. 걔는 아무 잘못 없어. 녹음 파일에는 그들의 범행 계획과 실행 과정이 자랑처럼 떠벌리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도식과 그 무리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교감과 교사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진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의 어른들을, 교사들을, 그리고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증거를 수집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교복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꺼내 들었다. 손때 묻은 낡은 검은색 천 조각.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상징이 새겨진 그의 자부심이자 아픔이었던 바로 그 패치였다.
그는 패치를 회의실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교사들은 난생 처음 보는 그 패치의 의미를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군 복무를 마친 학생부장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눈에 알아보고 경악했다. 저것은 검은 베레모, 국가가 극비리에 양성하는 최정예 인간 병기들의 상징이었다. 저는 진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다. 그저 평범한 복학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도식이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우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었다. 이 개새끼가. 그가 진우의 멱살을 잡기 위해 테이블 너머로 몸을 날리는 순간 진우의 몸이 움직였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는 도식의 팔을 낚아채고 그가 달려드는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몸을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다른 쪽 손으로 도식의 목덜미에 있는 신경총을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게 가격했다. 어떤 큰 소리나 움직임도 없었다. 하지만 도식은 억 하는 비명과 함께 그대로 테이블 위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부들부들 떨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용기를 얻은 박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도식이가 꾸민 짓입니다. 저들은 저를 협박해서 제가 진우를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서준의 절규 섞인 증언은 이 진실 공방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 회의실은 이제 혼돈과 경악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으로 가득 찼다. 교사들은 테이블 위에 특전사 패치와 그 앞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진우를 번갈아 보며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가 누구였는지 비로소 깨닫고 공포에 떨었다. 이 학교를 지배하던 거짓의 왕국은 그렇게 한 소년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진우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정체는 드러났고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은 들불처럼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성진고등학교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진우가 복도를 걸을 때 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홍해처럼 길을 갈라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를 향한 시선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경멸이 아닌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가 국정원 비밀 요원이라느니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느니 하는 온갖 종류의 전설적인 소문이 떠돌았다. 도식과 그의 무리들의 책상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바로 영구 퇴학 처분을 받았고 진우가 제출한 녹취 파일을 근거로 경찰에서 그들의 조직폭력배 연계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교감과 학생부장 역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끝에 직위에서 해제되었다. 비리와 무능으로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린 그들은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떠나야 했다. 학교에는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고 학생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진우는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조용히 수업을 듣고 혼자 점심을 먹었다. 그가 원했던 평화였지만 어딘가 고독한 평화였다.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이전과 똑같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서준이었다. 서준 역시 학교에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진우의 친구라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서준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복도를 걸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서준은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피해
진우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두 사람은 탁 트인 하늘 아래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준이었다. 진우야. 응.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아마 평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 거야. 서준의 목소리에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대체 넌 누구야? 왜 그런 엄청난 신분을 숨기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거야? 진우는 잠시 대답이 없었다. 그는 멀리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나는 특전사에 있었어. 그는 구체적인 부대나 작전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단편적으로나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죽음, 지옥 같았던 훈련, 그리고 마지막 임무에서 겪었던 끔찍한 트라우마. 어느 순간 내가 사람을 구하는 군인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을 해치는 기계인지 나 자신을 모르겠더군.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만뒀어. 내가 놓쳐버린 평범한 삶을 다시 살아보고 싶었어. 남들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그렇게 그냥 평범해지고 싶었어. 그제야 서준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진우가 왜 그토록 평범함을 갈망했는지, 왜 그토록 폭력을 피하려 했는지, 그의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는지.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나도 이제 너의 친구로서 그 짐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그만의 위로 방식이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준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때로는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며 웃기도 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평범한 고등학생의 삶이었다. 물론 가끔씩 그를 향한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 어린 시선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유일한 친구와 나누었고 그 상처 위로 새로운 우정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진우는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새로운 평화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진짜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졸업의 계절이 찾아왔다. 이진우는 남은 학창시절을 그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학생으로 보낼 수 있었다. 물론 그를 둘러싼 전설적인 소문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는 존중받는 조용한 학생으로서 온전히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의 곁에는 늘 박서준이 함께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이자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진우는 서준에게 체력 단련과 자신감을 가르쳐 주었고 서준은 진우에게 그가 어려워하는 학업 과목들을 가르쳐 주었다. 한때 피해자와 고독한 늑대였던 두 소녀는 이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며 함께 성장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서준은 작가라는 자신의 오랜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우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진우야, 넌 앞으로 뭐 할 거야? 다시 군대로 돌아갈 거야.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니, 경찰대학에 지원했어. 서준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경찰 군인이 아니라 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군인은 적을 상대하는 사람이지만
경찰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잖아. 나는 이제 누군가를 파괴하는 일보다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둠이 아니라 빛인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새로운 길을 찾은 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식 날이 밝았다. 운동장은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과 꽃다발을 든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와 서준도 나란히 서서 어색하지만 뿌듯한 미소로 사진을 찍었다. 서준의 부모님은 진우의 손을 잡고 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 진우는 그 순간 군대에서 그 어떤 훈장을 받았을 때보다도 더 큰 성취감을 느꼈다. 그것은 시끄러운 영광이 아닌 그 자신만이 아는 조용하고 소중한 승리였다. 그는 마침내 평범한 삶이라는 길고 험난했던 임무를 완수해낸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단출한 방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임시거처 같은 느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지난 1년간의 추억과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배어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속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낡은 특전사 패치를 꺼내 들었다. 그는 패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가 숨겨야 할 어두운 과거도 그를 짓누르는 트라우마도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시련을 거쳐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그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그는 패치를 더 이상 상자 안에 숨기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 오늘 받아온 따끈따끈한 졸업장과 며칠 전 우편으로 도착한 경찰대학 합격 통지서 옆에 그 패치를 나란히 놓았다. 특전사 패치, 고등학교 졸업장, 그리고 경찰대학 합격 통지서, 그 세 가지가 한 남자의 치열했던 삶과 앞으로 그가 걸어갈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우는 그 세 가지를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방에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가 새로운 방식으로 지켜나가야 할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